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막 되게 또 거창하죠. 사용 매뉴얼. 저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항상 저런 단어가 최적화라는 단어가 왜 있는지 아세요? 물론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려는 얘기는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들은 뭔가 정복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 단어를 쓰지 않는데요. 최적화라는 단어가 아직도 쓰이고 있다는 거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최적화가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역설적인 의미로 매뉴얼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뭘 정하는 건데 사실은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규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저희가 산업계에다 적용을 해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느꼈던 점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거창한 얘기보다는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또 이런 문제도 풀었어요 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뭐 브랜치 앤 컷을 뭐 썼고 뭐 이런 거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 걸 중심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진은 보지 마시고요. 저는 어쨌든 그 LG 디스플레이로 2012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최적화 관련된 일을 하다가 제가 CNS로 옮겨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제 그룹 그러니까 컨설팅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작년 그러니까 저 SCM 쪽도 조금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최적화 컨설팅 담당이라는 신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맡아서 지금까지 지금 맡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왔기 때문에 저희 회사잖아요. 회사로 오면 회사 홍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요즘은 저 단어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죠. 모든 신문 기사든 뉴스든 우리들끼리 대화하는 거에 뭐몇 초에 한 번씩 AI라는 단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AI가 뭐냐? 사실은 AI를 말씀하시는 학자분들이 되시든 학계든 산업체이든 사실은 정의가 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AI, 물론 최적화와 연계되어 있는 AI는 뭘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거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들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좀 레슨드 런드로 얻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 뭐 CNS 소개해야죠. 저희 CNS는 이제 2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 업력은 거의 뭐 약 한 이제 한 40여 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 이름으로 치면은 뭐 EDS라는 이름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저희 LG CNS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나는 하도 많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거 CNS가 무슨 뜻일까요? CNS가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이거 우리 회사에 물어봐도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뜻이라는 건 처음에 만들 때는 딱 보아하니 뭐 커뮤니케이션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네트워크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시스템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초기에는 그렇게 정해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냐면 C로 시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복된 단어들, N으로 시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었는데 S로 시작되는 건 뭐 시스템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도 있고 등등등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즉 우리 회사는 모든 걸 다 서비스한다라는 의미로 이름이 그렇게 지금은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가 많이 유명해진 거는 사실은 뭐 스마트 시티 최근엔 스마트 시티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교통카드 이런 사업들도 저희 CNS에서 주로 많이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 매출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회사 매출은 한 5조 6천억 아마 202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조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큰 회사일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제조업에 비해서는 작을 수도 있는데 제조업이라는 거는 프로덕트를 생산을 해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 자체가 크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인력으로만 운영이 되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 인력으로만 운영되는 회사치고는 아마 SDS 다음으로 제일 큰 회사가 아닐까
그리고 SDS에서 물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특성화되어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 IT 관련된 부분에서는 CNS와 SDS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근무하게 돼요? 요즘 많이 그래서 지원율이 높아졌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기 그 서울로 보시면 발산역 그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에 저희 본사 인원들이 있고요. 저희가 한 3천여 명, 2천여 명, 3천여 명이 본사에서 근무하고 그 이외에 상암동의 일부, 그다음에 증미, 그 발산 근처에 있는 한 두 정류장 지하철로 가면 있는 증미센터 요 세 군데가 저희의 아주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물론 모든 근무자들이 거의 근무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법인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다 합쳐서 약 한 7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자랑은 이거죠. 금융 사실 제조는 사실은 LG전자나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쪽의 IT 서비스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명하고요. 금융 분야 관련된 거는 아마 독보적으로 저희가 탑이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공공 분야 같은 경우 저희 막 코로나 때도 뭐 이렇게 앱 쓰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긴급으로 막 투입이 돼가지고 그 해결하고 했었죠. 그런 사업들에 저희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비즈니스라는 데 있어가지고 공공은 그렇게 돈은 되지는 않습니다. 늘 저희가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다. 예. 이런 것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담당이 뭐야?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사장님이 계시고 현신균 사장님이 CEO로 지금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총 이제 사업부가 한 13개 정도 사업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 안에는 뭐 전자제조 사업부 뭐 이런 사업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업부들이 한 13개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은 뭐냐면 그 사업부 내외에 있는 하나의 담당 조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LG 구조는 다 똑같아요. 모든 것들은 CEO 밑에 각 사업부가 있고 사업부 밑에 담당이 있고 담당 밑에 팀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이 참석하셨지만 여기 안 써 있네요. 뒤에 있겠지만 저희는 뒤에서 소개드리겠지만 한 3개 팀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희 담당은 사실 인원이 그렇게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담당급 조직 그러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팀도 한 7개에서 8개 팀이 조직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설된 조직이다 보니까 현재 35명 정도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팀이 에모 서비스 컨설팅 팀, 에모 제조 컨설팅 팀, 에모 솔루션 팀 이렇게 세 가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여기 지금 에모 제조 컨설팅 팀의 윤지영 팀장 인사 좀 드리죠. 그다음에 저기 에모 서비스 컨설팅 팀의 박종성 팀장입니다. 인사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두 분 팀장님 계시니까 더 자세하게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은 그냥 영역만 나눠져 있고 사실은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고 계시는 수리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솔루션 팀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만들고 나면 뭔가 솔루션화 시켜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솔루션 자체를 갖고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전담하는 팀이 저희가 이제 솔루션 팀이라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팀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사업부는 뭐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뭐 AI 당연히 AI가 옆에 붙어 있겠죠. AI 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 사업부가 운영되고 있고 약 한 2천 명 정도. 그 2천 명 안에서 저희 담당이 한 35명이니까 굉장히 지금 작은 규모죠.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의 목표는 한 50명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멋있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최적화로 해결한다. 예, 저희 미션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누가 붙인 거냐면 저희 사장님이 붙여줬어요. 저희 사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뒤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야, 이 세상에 모두 보이는 게 다 최적화 문제잖아. 그럼 다 최적화를 해결하면 세상을 이롭게 만들지 않겠어? 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글로벌 넘버원 수학적 최적화 전문가 그룹. 저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데는 수학적 최적화라는 단어를 쓰는 데도 있고 수리 최적화라는 단어를 쓰는 데도 있고 그냥
최적화라는 단어를 쓰는 데도 있는데 다 같은 용어라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용어들이 좀 막 섞여서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은 최적화 컨설팅 담당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리 최적화 또는 수학적 최적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뭐 기사들을 뭐 매월 좀 이렇게 뒤져보시면 가끔씩 떠요. 저희 이제 사장님이시고 여기 이제 고대 최인창 교수님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교와 교류들을 자주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바라보는 최적화의 어떤 기술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 또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씩 갖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게 그 나름대로는 야 최적화로 뭔가 좀 붐을 일으키려면 저희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최적화라는 게 시장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뭔가 고객들이 있고 거기에 시장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팔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팔까는 있는데 고객이 없는 거죠. 왜?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수학적 최적화, 수리 최적화를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했던 게 저희가 그 배달의 민족 문제를 가지고 경연 대회를 했었죠. 혹시 참여하신 분 있으셨을까요? 아, 예. 어쩐지 낯이 익은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아, 예, 그랬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좀 성공적으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도 아마 한 4월, 5월쯤에 또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면 꼭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입상을 한다라는 목표보다는 내가 이런 최적화 또는 OR 이런 분야에 나도 뭔가 같이 참여를 하겠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몇 가지 이제 기사들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의 유용성을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했고 뭐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AI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순전히 저희 조직에서 생각하는 AI이지 실제 AI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또 AI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AI가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앞에 있는 분들은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없을 것 같으실까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저희가 있는 거 이거 다 그냥 다 드리고 가려고, 다 드리고 가려고, 다 드리고 가려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딱 펼쳐놓으세요. 그러면 안 받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여쭤보면 돼요. 뭐 되겠죠, 되겠죠. 저는 될 수 있다고도 봐요. 뭐 임원이라는 게 꼭 이게 사람이라는 역할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임원이라는 거 혹은 임원이라기보다 사실은 임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회사니까 그런 용어를 써서 그렇지 뭔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냐, 의미 있는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다만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임원이라고 이왕 지칭을 했으니까 임원이 되려면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뭔가 좀 공감 능력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의사결정할 때 판단도 또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도 막 설정해야 되고 뭐 창의력도 발휘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책임과 윤리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질 수 있어야지만 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한 정말 사람 같은 사람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임원이 나오는 거는 그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언젠가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AI라는 게 뭐냐? AI라는 게 뭐냐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임원의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를 딱 제가 따져 보니까 결국은 그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있고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결국은 임원이 아니냐, 혹은 뭐 고위 관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이란 말이 딱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AI도 결국은 AI의 목적은 최적의 의사결정이 아니겠냐. 즉 최적화다. 저희가 바라보는 AI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나이브하니까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예. 그로비의 그 로스버그 뭐 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게 이번에 4월 달에 오신다고 하죠. 그다음에 로스버그 이분이 아마 특히나 컴퓨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에 아주 전문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시플렉스를 만드셨던 빅스비 이렇게 세 명이 차린 게 그룹이죠. 그래서 요 그중에 로스버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AI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인간하고 기술이 협업하는 체계야. 그게 그렇게 된다면 다 그거는 AI라고 얘기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제 이렇게 문서화돼 있긴 해요. 근데 물론 또 AI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머신러닝이나 요즘 뭐 젠 AI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야 AI라고 통칭하는 것들은 뭐예요? 좀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합리적인 에이전트라는 거는 오직 머신러닝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패턴 학습이나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마지막에 끝단에 있는 마지막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디디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람이 어떤 조직이나 여러 가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어떤 습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는 내부 절차. 그런 것들이 합해졌을 때 그게 의미 있는 레이셔널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우리는 그냥 AI라고 통칭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스매티컬 옵티미제이션은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하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AI라는 거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즉 인간하고 기술, 즉 인간이 잘 못하는 뭐예요? 계산을 빨리 할 수 없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산 그리고 또 뭐예요? 기술은 또 뭐가 부족해요? 아까 얘기했던 인지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어느 순간에 얘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서 99.9%를 갖고 나머지가 0.1%, 0.1% 기여하는 시절이 어느 순간에 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는 얘 뭐 한 10%, 얘 역할 뭐 한 45%, 얘 역할 30% 이런 것들이 조인이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AI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적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앞에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최적화가 활용되는 사례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다 아시는 예제들이에요. 이거 뭐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스포츠 리그는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맨날 프리미어 리그랑 메이저 리그 또는 NBA만 보시지 마시고 뭐가 보통 제일 크다 그래요? 여기 써 있죠? 예. NFL이 가장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얘기해요. 그 수익이 결국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결국 돈이 움직이는 곳,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곳에서 사실은 뭐 최적화라는 게 꼭 세상에 경제적 가치만 주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목적을 좀 달성을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니까. 특히 우리는 또 자본주의라는 시장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규모가 한 211조 규모래요. 어마무시한 규모죠. 뭐 요즘 조단위라는 게 참 너무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서 이제 TV 수익으로만 보장된 게 한 1250억 달러가 보장이 된대요. 그럼 당연히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TV 중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광고를 어떻게 때려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은 뭐 요 안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겠죠. 뭐 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휴식일은 며칠을 취해야 된다. 뭐 원정 경기를 가고 난 다음에 이동 거리는 뭐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뭐 한 달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각 팀별로 공평해야 된다. 등등등.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잘 스케줄링하면 결국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고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 이런 거 딱 보니까 요즘 최근에 받아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어디다 응용하면 좋을까요? 스포츠 경기 빼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뭐 KBL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방금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그런 의뢰 비슷한 게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어디에다 활용하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예. 어디다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 쓸모없는 것 같아요. 쓸모없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대답 살짝. 생산 관리? 와, 되게 창의적이셨어요. 예. 최근에 어디서 들어왔냐면 모 영화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영화관에서 고민이 뭐겠어요? 매 시간 영화 편성을 해야 되고 영화는 여러 작품들이 있고 근데 그 안에 보면 뭐 스크린 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 영화도 한 달에 몇 번 이상은 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배급사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화 편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들어 고민이더라고요. 물론 요즘 영화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뻔하죠. 어느 회사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그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살짝 연구를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또 뭘까요? 최적화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약해요? 결국 핵심은 수요 예측이잖아요. 수요 예측이잖아요.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죠. 어떤 데 가보면 영화관이 여기 있고 한 100m 떨어진 데 영화관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럼 얘네들은 중복해서 상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문제를 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ROI가 안 나오니까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적화라는 게 뭐 뒤에서도 잠깐 얘기는 하겠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사실 최적화만큼 컨셉적으로 물어본다면 심플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야 목적이 뭐냐, 그다음에 뭘 결정해야 되느냐, 고려해야 되는 제약 조건 뭐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미 결정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은 뭐가 있느냐, 그죠? 이런 것들을 잘 구성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실제 현실은 또 이렇게 만만한 일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TV 시청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다음에 뭐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경기장 가용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로 결국은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최적화의 가치는 결국 효율을,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자체도 있지만 결국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일이 아마 손으로 짰을 때는 뭐 워낙 옛날 얘기라서 지금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5개의 가능 스케줄만 손으로 해서 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뭐 10,000개 이상의, 요즘에 고객들의 어떤 성향들을 보면 이게 한 가지 결과만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브젝티브가 여기 TV 시청률 최대화도 있지만 TV 시청률을 일정 수준 이상 가게 하면서 뭐 이동 거리를 최소화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얼마든지 멀티 오브젝티브한 게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걸 뭐 가중치를 줘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관련된 사람이 직접 판단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하는 일들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적으로만 문제를 풀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약간 시뮬레이터 같은 개념으로 요즘은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0개 이상의 실행 가능한 스케줄들을 이렇게 제너레이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작업 대비 뭐 2000% 이상 업무 효율을 증가시켰다. 그렇죠? 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알려져 있지만 소카에도 아마도 내부적으로 그런 예약 테트리스 만드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카도 그 렌트카라는 게 그렇죠.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예약을 할 거고 그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또 예약을 했을 때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최적화 문제로 풀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하는 거지만 뭐 아마존이라고 얘기 나와 있지만 물류센터들 요즘 보시면 쿠팡 같은데 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최적화 문제를 풀고 있겠죠. 각 센터에 물건들을 얼마만큼 어떤 종류를 갖다 놔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피킹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위치에 놔야 되느냐,
그다음에 각각의 얘네들의 로봇 동선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그냥 뭐 보이는 게 다 그냥 제가 봤을 땐 최적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상적인 상황하고 현실적인 상황은 약간의 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간격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가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숙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뭐 뒤에서도 레슨들 언 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만 보면 최적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뭘 잘하면 최적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수학을 잘하면 최적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뭘 잘하면 최적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 노가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나눴어요. 왜 노가다? 노가다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고 저것도 한번 써보고 막 하는 거. 뭐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 내방 정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면접 볼 때 방 정리 잘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 다 잘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계획적인 분들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저런 내용들을 알려면 우리가 소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물류센터 우리 막 상상으로만 보고 맨날 TV로만 볼 뿐이지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여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NFL이 어떤 식으로 실제 시청을 배당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과 룰들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서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뻔뻔함과 어때요? 커뮤니케이션. 그 사람하고 잘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가서 그냥 그 문제 풀어준다는데 가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보호 본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저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류센터에 있는 것들도 이 소카에서 이걸 배정하시는 분, 저기에서 물류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본인한테 진짜 엄청난 업이에요. 심지어 20년, 30년 동안 저 일만 해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수리 최적화로 1분 만에 답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정보를 내가 획득하려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원활하지가 못해.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 듣죠. 최적화로 문제를 풀으라고 했더니 공부를 하러 왔더라. 그런 일들 저희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교육까지 시켜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공감대를 가지면서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공감대를 가지면서 친해지면서 저러한 얘기들을 잘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최적화하는 인력,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최적화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산업계에서의 가치는 굉장히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약간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게 좋은 점은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은행을 가면 은행에도 최적화 문제가 있고 물류센터에 가면 물류센터에도 최적화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공무원 집단에 가더라도 최적화 문제가 있고 인사에는 없을까요? 인사에도 있고 최적화 문제는 에브리웨어예요. AI만 에브리웨어가 아니라 최적화도 그냥 에브리웨어 모든 곳에 다 있다고 봐집니다. 아까 그 얘기를 마저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철도 문제를 한번 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KTX가 초창기에 막 등장할 때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뭐 철도 문제 최고가 뭐예요? 타임 테이블링. KTX 시간표 짜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간표를 짜는데 그 다이얼을 그리셨던 분이 한 분과 그다음에 그 부사수 이게 두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평생을 해오신 분이에요. 일종의 장인이에요. 그런 분들은 한테 그 다이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어떤 비즈니스 규칙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까 누가 노가다라고 그랬죠? 노가다라는 말이 딱 일리가 있는 게 그분 옆에 가서 같이 보면서 옆에서 휴지도 주워다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게 마음이 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최적화 쪽으로 산업계에서 일을 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IT 쪽하고 또 최적화는 뭐 연계가 돼 있어라고 하는데 큰 차이는 뭐냐면 IT는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주면 되지만 최적화는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직접 참여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늘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면 아마 나중에 유사한 일을 할 때도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방어적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도 뭐 저희 그냥 참고적으로 컨설턴트라 부를게요. 최적화 컨설턴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계속 말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대로 최적화라는 건 사실 이 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뭐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죠? 오브젝티브 펑션, 그다음에 디시전 베리어블, 그다음에 컨스트레인트, 그다음에 파라미터, 이런 구조로 다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모든 것들은 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대부분이 의사결정 문제들이잖아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의사결정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그 의사결정 문제라는 거는 꼭 사람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장비의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유무형의 모든 의사결정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그걸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걸 갖고 우리가 쓰는 아주 아름다운 언어죠. 수리 모형을 잘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근간에는 이런 수리 모형을 뭐 자동으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기사들도 뜨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게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 수리 모형을 사실은 우습게 볼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트랜스포테이션 문제가 되든 뭐 미니멈 코스트 네트워크 문제가 되든 그런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모형이 직접적으로 현실에 쓰이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그죠? 다만 내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갖고 있으면 좀 활용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요즘은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예전에 시플렉스나 그로비를 쓸 때 보면 제약식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도 퍼포먼스가 다르게 나오죠. 아마 서치 패스가 좀 달라지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가장 표준이 되는 거는 우리한테의 기술 문서는 사실은 요거 하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문제를 잘 디파인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런 것들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는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렇죠? 여기 AI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AI 하시는 분들이 그 고객한테 제일 많이 요거 얻어먹는 게 데이터가 없으시네요. 저희는 못 하겠어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최적화는 그래도 비즈니스 규칙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데이터는 덜 필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다만 최적화도 뭐 그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룰도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규칙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이런 모형들을 만들어내는 게 당연히 출발점이 될 거고, 그 알고리즘들은 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업계에서는 사실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기업에서 더 중요한 건 퍼포먼스는 저희가 이렇게 광고 때릴 때 지금 퍼포먼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비용을 100억 줄였어요, 수익을 뭐 500억을 늘렸어요, 이거는 저희가 광고를 때릴 때 좋은 거고, 실제 기업에서는 사실은 그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면 결국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겠어요? IT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시스템이 됐든 그런 IT로 연결이 되다 보면 그런 아이템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솔루션에 어떤 생산 계획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물론 그 퍼포먼스는 당연히 측정을 하겠지만 걔가 갑자기 어느 날 뻥 났어. 에러가 떴어. 그러면 생산이 다 막히는 거거든요.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디스플레이에서 2시간 정도 공장의 한 개 라인이 2시간 정도 멈추니까 그게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20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왜 거기 가면은 뭐 그런 알고리즘들을 잘 안 씁니까? 안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그때마다 퍼포먼스가 달라지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의존도가 높은 게 뭐냐면, 여기도 지금 뭐 써 있지만 이런 알고리즘들은 사실은 잘 개발되어 있는 솔버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솔버가 너무, 그러니까 솔버를 쓰는 게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업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솔버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솔버로 되면 솔버로 푸는 거예요. 다만 그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되든 뭐 러닝 계열의 알고리즘이 되든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쭉 보니까 이쪽 중요하긴 한데
이쪽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쪽에서 한 3, 4개월 이상을 소모하게 돼요. 네, 문제의 정의부터. 네. 예, 그래서 저도 약간은 최적화의 신봉론자이기 때문에 최적화의 최고의 고유한 역할은 역시 뭐겠어요? 프리스크립티브 처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끔은 뭐 우리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친구들 만나는데 너 무슨 과야? 나 상공과야. 너 뭐해? 나 최적화 전공하고 있어. 그러면 최적화 뭐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또 최적화에 대해서 구구절절 뭐 OR을 배우고 LP를 배우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쭉 살아와 보니까 심플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걔네들이 하는 어떤 비즈니스 규칙들을 진단을 해. 이 최적화가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내가 잘못하면 그런 최적화 문제를 잘 풀어주게 되면 현재 상태가 되게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최적화의 가장 큰 강력한 능력은 현재 상태를 잘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다라는 걸 판단을 해주고 거기에서 좀 더 나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솔루션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프리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죠. 물론 AI나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사실 정의하기 나름인 건데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최적화라는 거에 가장 고유한 역할로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일을 지금 말씀 앞에서 드렸던 걸 조금 정리를 하면 결국 뭐 하는 거겠어요? 문제를 발굴하고, 그죠? 문제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 뭐 등등등등 해서 가서 뭐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발굴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요. 매스 모델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구성원들한테는 매스 모델로 꼭 만들어내기를 기대를 해요. 그래야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너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스 모델을 반드시 만들고요. 그다음 알고리즘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한 7, 80% 이상은 솔버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야, 그 결과가 정말 의미가 있어? 사실 되게 어려운 또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 우리가 한 것도 결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시뮬레이트 된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나올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 현실하고 얼마나 핏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잘 검증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또 여러 번 반복이 되겠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반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혹시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단계까지 가면 가장 성공적인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연구실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하는 단계랑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저도 회사 생활을 이제 한 13년째 하고 있지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건지 연구실 나와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요 퀴즈를 잠깐 얘기하고 우리 조금 쉬도록 하죠. 이거 뭘까요? 요거부터 볼까요? 이거 뭘까요? 33,000. 올해 축에 작년 축에 산업공학회 다녀오신 분. 야, 이게 되게 적게 갔다 오셨구나. 다녀오셨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 책 하나 받지 않았어요? 산업공학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책 한 권씩 나눠줬을 텐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예요? 뭐라도 얘기해 보세요. 뭔 것 같아요? 33,000. 뭐라도 얘기해 보니까 뭐라도. 33,000. 나의 기대 수명? 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진지해요. 예. 뭔 것 같아요? GDP. 되게 창의적이야. 예. 33,000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적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한 33,000번 정도 한대요. 여러분들이 하는 뭐 눈동자를 이렇게 돌리는 거라던가
내가 잠깐 이렇게 손 동작을 한다던가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하루에 최저가를 3만 3천 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2.6초에 한 번씩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는 않는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최적화 에브리웨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늘 최적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또 이건 뭘까요? 200만. 여러분들이 아주 기여한 공로가 커요. 200만. 200만. 저기 계신 200만. 뭔 것 같아요? 200만? 나의 요즘 알바 월급? 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남아가지고 막 지금 200만. 네. 네? 학생 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200만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최적화도 60년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60년대, 70년대 한참 뜨다가 80년대 막 넘어오면서 죽었었대요. 되게 또 암흑기를 겪었대요. 아마 그때 만났던 아마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너 뭐 어디에 총 맞았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90년대 초중반부터 다시 또 약간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물론 그 공을 올린 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시플렉스나 그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뜨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이 큰 거죠. 알고리즘이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빨라진 속도가 물론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몇 배 정도로 보고 있냐면 약 200만 배 정도를 빠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슬픈 소식이기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무 빨라졌잖아. 이 얘기는 예전에 그 속도가 빠르면 어때요? 논문화 시킬 수 있는 연구거리가 그만큼 많았을 텐데 많이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환산하면 1991년 기준으로 24일 걸렸던 문제가 지금은 1초 만에 풀린다는 거죠. 그죠? 되게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면서 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슬픈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논문 쓸 때 보면 항상 비교했던 게 뭐였어요? 그때까지 제일 잘 짠 알고리즘보다 속도 빠르면 논문 하나 나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구로비가 더 잘 풀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거죠. 24일 걸렸던 게 30년 전에 24일 걸렸던 게 지금 1초 만에 풀린대요. 물론 케바케지만 문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얘는 뭘까요? 실적. 나의 입사 초봉? 뭐 이런 거? 실천. 뭘까요? 최적화. 관련된 기업 수. 와, 내가 그건 꼭 자랑해야 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최적화 관련된 담당급 이상의 조직은 대한민국에서 저희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희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도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인가 못하고 있는 일인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최적화와 연관돼 있는 기업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씩은 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거 관련된 얘기예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요즘 뭐가 빨라졌다 얘기해요. 컴퓨팅 속도 되게 빨라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게 아니에요. 30년 전보다 한 7천 배 정도 빨라졌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한 2시간 걸리던 게 지금 한 1초 정도면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를 쓴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계속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적으로 뭘 막 GPU도 도입하고 그거 되게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누릴 수가 있고 여기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아마 요 다음에 어떤 최적화나 알고리즘의 방향성은 당연히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퀀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분명히 연관이 있거든요.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됐을 때 하드웨어적으로도 혁명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거기 안에서도 알고리즘 갖고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할 거고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이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뭘까요? 516.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90년대 후반에 연구실에서 띡 돌려놓고 얼마나 슬픈데요. 일주일 시플렉스 연락에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나와요? 아웃 오브 메모리. 아, 알죠? 그 느낌 아시죠? 그럼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죠. 요즘은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도 갑자기 뭐 같아요? 516. 네, 맞아요. 뭐냐면 이게 두 개를 합해 보면 30년 전보다 516년 걸리던 게 지금은 1초 만에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물론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최적화 컨설팅을 해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했을 때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생산 계획이 2시간 이내에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1시간 이내에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만 감은 1분이에요. 뭐만 감은.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룹이나 시플렉스에서도 딱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쪽에서 공식적인 얘기들이에요. 보통 5분 이상 걸리면 더 이상의 해외 개선은 크게 일어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멤버들한테도 일단 뭐 30분 이상 이렇게 걸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해외 퍼포먼스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대부분 5분 안에 끊는 걸 권장을 드려요. 상당히 빨라진 거죠. 세상이 그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최적화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도 1960년대, 50년대 태생이셨던 최적화를 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최적화 얘기 또는 OR 얘기가 나오는 순간 뭐라고 상상을 하시냐면 야, 그거 되게 시간 오래 걸리잖아. 되게 오래 걸리고 답 안 나오잖아.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근데 약간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게 요즘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대부분 문제만 잘 모델링하고 그렇다고 막 에뮬레이트 만들 때 모든 제약을 막 거기다가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어서 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어 모형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진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대부분 5분 이내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시장이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더 클 수 있다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좀 꾸며봤습니다. 예, 이 뒤로 잠깐 쉬었다가 한 3시부터 이제 사례들을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기로 하죠. 혹시 네, 이거는 저희가 한 4년 전에 진행했던 과제인데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뭐 사이트 들어가 보면 뭐 MOP, 마케팅 옵티미제이션 뭐 플랫폼 또는 뭐 저기 아마존에 들어가 보시면 뭐 옵타펙스 뭐 이런 단어를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상품화 돼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목대로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 입찰가 결정을 하는 예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 키워드의 입찰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럼 키워드를 입찰한다는 게 뭐냐? 뭘까요? 뭘까요? 저기 녹색 옷 입으신 분. 뭘까요? 무슨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느낌을 보니까. 딱 제목만 딱 봤을 때. 뭘 푸는 것 같아요? 돈을 최대한 덜 쓰고 높은 순위에 노출되게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시는 것 같아. 무슨 문제 푸는 걸까요? 이렇게 공백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내가 민망해지잖아요. 그 저도 사실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그 구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뭐예요?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되면은 야, 꽃바구니 사야 되는데 검색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꽃바구니 하게 되면 이게 막 파워링크들이 쫙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탁 클릭을 하면 이제 거기서 물건을 구매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자취방에 냉장고가 냉장고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냉장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뜰 때마다
뭐 뜨죠? 뭐 LG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세탁기라고 딱 쳤더니 여기 뭐 새로운 선택 어쩌고저쩌고 뭐 저기는 위닉스인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쿠팡, 세 번째 거는 옥션, 네 번째 거는 LG전자, 다섯 번째 거는 뭐 밀레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럴 때마다 딱 여러분들 뭐 대충 예측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 위로 올라갈수록 뭔가 돈을 많이 냈겠구나 라고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키워드를 갖고 그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해가지고 결국 그 입찰 가격을 높이 낸 업체들을 결국은 제일 위로 올려주게 돼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뭘 매기는 거예요. 돈을 매겨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걸 지금 예제를 잠깐 보면 여기는 지금 뭘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네이버를 기준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뭘 제공해요? 포털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 네이버에서는 저 키워드별로 돈을 받아요. 누구한테 받느냐? 광고주에 해당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닉스, 쿠팡, 옥션, LG전자, 밀레한테서 저거에 대한 돈을 받아요. 근데 처음부터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저거를 클릭을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그 돈이 광고주로부터 네이버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사업이 짭짤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구글이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는 구글 전체 매출의 6, 70%가 뭘로 수입을 올리는 거냐면 뭘로 올린다고요? 저 키워드에 대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죠.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문제를 풀었을까요? 아니죠. 네이버는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뭐 저희가 LG에서 왔으니까 LG 전자 입장에서 문제를 푼 거예요. LG 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키워드에 들어가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내가 그 키워드를 최대한 싸게 사면서 그거를 클릭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되죠. 사람들이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구매까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대신에 그 키워드를 내가 높게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거기다 또 높게 주게 되면 뭘 많이 지불하게 돼요. 광고비를 많이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그런데 저런 키워드가 사람들이 세탁기만 쓰는 게 아니라 세탁용, 뭐 미니 세탁기, 뭐 등등등 그런 키워드들이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들 별로 뭘 매겨줘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매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조는 그렇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죄송해요. 아 여기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기를 예를 들자면 저렇게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키워드별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뭘 주는 거냐면 야 너네는 봤을 때 너네 회사에 키워드가 한 100개쯤 있는데 관련된 키워드가 청소기와 관련된 키워드가 저렇게 100개쯤 있으면 그 100개마다 각각에 대해서 야 1,400원, 청소기는 1,400원, 로봇 청소기는 1,700원, 무선 청소기는 1,600원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게 너네한테는 광고적으로 가장 효율적이야. 이거를 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알아야 될까요?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키워드 검색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프로세스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가 노출이 되면, 그죠? 광고가 노출이 되면 뭐 하겠어요? 클릭을 하겠죠.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 해당하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또 광고 쪽에서는 전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약간 생략을 했지만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죠. 장바구니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구매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구매까지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전부 다 맺어요. 무슨 말이냐면 광고가 노출됐을 때 나는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광고주의 마음이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많이 클릭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그 전환되고 난 다음에 장바구니에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 있어요? 일종의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는 제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상품화돼 있을 때 어떤 목적 함수로 돼 있는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최근 거는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 초기 모델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뭐냐면 결국은 광고비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광고주가 원하는 KPI, 아까 말씀드렸던 야 광고 노출은 하루에 뭐 몇 번 이상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클릭도 클릭을 몇 번 이상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매저들을 만족시켜주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걸 찾자라는 게 가장 베이직한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반대로도 할 수 있죠. 뭐냐면 각각의 뭐라 그럴까요? 전환, 클릭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내가 광고비를 갖고 있는 거는 한정된 예산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예산 아래에서 클릭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줘. 이렇게도 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는 결국은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요. 왜냐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뭐죠? 꽃바구니 눌러서 하는 그게 그 시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누르는 게 거의 키워드 하나당 거의 막 10만 원 가까이 된다라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사실은 꼭 최적화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그거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광고를 노출됐을 때 상단에 있었을 때의 누를 확률과 하단에 있을 때의 누를 확률이 다르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되게 달라요. 꼭 위에 있다고 누르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현상은. 그게 위에 있는 경우를 누르는 경우는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보는 상품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걸 누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청소기라던가 이런 세탁기라던가 이런 키워드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눌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평소에 LG전자 게 되게 좋아. 그러면 굳이 상단에 위치하지 않고 하단에 위치하더라도 클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 꼭 반드시 상단에 위치하는 걸 목적으로 갖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런 입찰가들을 각각의 키워드들로부터 결정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이걸 이 과제를 하면서 알았어요. 이거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녹색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매일매일마다 실시간으로 변동되는데 매일매일마다 저거는 사실은 맘만 먹으면 거의 초 단위로 계속 입찰 가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 녹색 있으시네. 녹색 옷을 입고 녹색을 갖고 계시네. 예. 저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냐면 저도 한 번인가 가봤는데 요거에 한 3분의 1 만한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1번부터 110번 키워드, 이분은 11번부터 20번 키워드, 이분은 31번부터 40번 키워드로 그 한 키워드가 한 500개 있으면 그 500개 키워드들을 한 3, 40명이 각각이 나눠 갖고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산이 소진되는 걸 보면서 그거를 입찰가를 계속 손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 또 돼버리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또 그게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일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일을 사람 손으로 한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죠. 사실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근데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는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 입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LG전자라는 광고주 입장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저희 고민은 LG전자 거를 만약에 납품을 하게 되면 아 이건 삼성전자에 납품하기는 힘들겠구나. 같은 알고리즘이 돌아가니까. 예, 그런 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에 LG전자가 납품하는 거를 지금 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돌려서 노출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파워링크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은 링크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응용을 해가지고 여전히 이제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과제였어요. 네,
이야, 맞아요. 그런 상상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경쟁적으로 서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지금 전제되는 게 뭐겠어요? 상대방 광고주들이 어떻게 키워드들을 입찰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폐쇄적이죠. 알려주지 않아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가 뭐였냐면, 당연히 이걸 또 검증을 해봤어야 되겠죠. 요거는 솔직히 엘 리조트, 엘 리조트, 엘 리조트의 코로나 시절에 그 저희가 간이 검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얼핏 보면 저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뭐 672%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회색으로 돼 있는 건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뭘 것 같아요?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사람이 입력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야, 최적화로 정말 그게 풀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 적용하기는 너무 위험하고,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은 사람이 관리하게 하고, 좀 중요하지 않아 한 10% 정도 되는 것들은 한번 시스템으로 해봐. 이게 빨간색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결과였던 게 뭐냐면, 요때 요때 뭐가 터진 거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리조트에 예약하는 그 예약률이 확 떨어졌겠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결과였던 게 뭐냐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으로 계속 입찰가를 집어넣었던 거는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컴퓨터라이즈드 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거는 원래부터도 잘 안 되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늘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키워드에 대해서 예산을 소진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가 자동으로 이 키워드는 소위 얘기하는 광고가 잘 되는 키워드야. 그러면 가격을 약간씩 올려주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키워드들은 가격을 내려주고,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때요? 안정적인 결과를 냈다라는 거죠. 저희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예. 그 50명이 앉아 있는 것보다 최적화 알고리즘 하나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세터 해가지고 상품화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 위에 썼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였겠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냥 문제 발굴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가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조화할 거냐, 그죠?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디자인하는 과정. 그다음에 모형은 반드시 한 가지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모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겠어요? 유효성을 좀 검증을 해보는 거죠. 진짜 현실에서 잘 오퍼레이션 되는 거 맞아? 저희도 사실은 되게 쫄깃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요. 24시간 돌잖아요. 24시간 도니까 새벽 시간에 혹시라도 잘못 입력해가지고 그 예산이 잘못 숫자 하나 잘못 집어넣으면 10,000원 될 게 10만 원 돼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효성 검증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뭐 각각 모든 광고 매체에 좀 다 넣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시스테마를 만들면, 여기 지금 사이트는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네, 제가 누를게요. 이쪽에. 안 되네.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이 자료는 다 공유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얘네들이 실제 상품화돼서 돌아가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최적화 적용 분야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리하게 글로벌 탑 회사라고 하는 데서도 최적화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마치 산소처럼 당연하게 적용을 하는 게 일반화돼 있어요. 다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최적화와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막 각각이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데 결국은 추구하는 목적은 다 동일하다고 봐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사실은 뭐 전 분야가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두 개만 더 과제는 얘기할게요. 자료들은 다 그 일부 자료들은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래도 최적화는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또는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보통 특히 이제 저도 LG다 보니까 LG가 가장 강점인 데가 제조잖아요. 아까 뭐 광고 같은 것도 하기도 했지만 제조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되게 심플하잖아요. 뭐냐면 구매를 원재료나 이런 것도 구매 잘하고 그다음에 생산 공정을 효율화 시켜가지고 생산 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딜리버리를 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밸류 체인상에서 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것들이 설비 자재가 될 수도 있고 뭐 MRO 자재, 소모성 자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양품에 좋은 구매를 하는 거. 그럼 그냥 싼 거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죠. 품질도 일정 수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느 시점에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구매 계획도 잘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재고를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최적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화학이나 석유화학 계열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 어때요? 원유 가격의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렇다고 무한대로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패턴으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아까 그것도 공정 조건이 되는 거겠죠. 글래스를 어떤 위치와 어떤 각도로 집어넣을 거냐. 그것도 하나의 공정 조건이 될 수 있고 또 그거 말고도 뭐 온도를 몇 도로 해야 되고 습도를 몇 도로 해야 되고 뭐 어떤 양을 얼만큼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잡아서 다 뭐라 그러냐면 뭐라 불러요? 공정 레시피라고 얘기하죠. 라면 끓이는 문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레시피가 다 있으시잖아요. 라면은 뭐 내가 뭐 스프를 먼저 넣고 뭐 라면을 넣고 물을 끓을 때 넣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레시피가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전통적인 생산 계획, 계획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유명한 문제죠. 뭐 배차라던가 적재라던가 그다음에 경로를 최적화하는 문제들 여전히 유효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일 잘하는 데가 제가 보니까 그 CJ 대한통운 그쪽이 이런 것들을 아주 강점 있게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류 거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 뭐 뒤에 사례를 잠깐 이따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물류센터가 너무 많아요. 그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시점 이상이 이렇게 물류센터가 넘어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물류센터를 적정하게 갖고 있는 게 맞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늘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생활건강하고 했던 그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생활건강에서 그 음료수를 물류센터에 이렇게 저장을 하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초기에는 한 10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50개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당장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 물류센터는 몇 개 정도 갖고 가는 게 적정할까? 그 다음에 줄여야 될까? 늘려야 될까? 걔네들의 각각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가야 될까? 왜냐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CEO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물건들이 저기 부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자꾸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저 과제를 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던 게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물류센터를 만약에 중앙 물류센터를 하나 딱 짓는다면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네? 대전 대전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예, 대전은 조금 예, 근데 비슷하긴 해요. 대충 아니 뭐 그게 정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인구 밀도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평택과 천안의 그 중간 지점으로 짓는 게 제일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형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로케이션 모델들 이렇게 풀어보면 진짜 희한한 게 진짜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희한한 게. 아무리 무슨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산에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일들이 생길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캐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요. 왜? 부산이나 이런 지방에는 일단 집가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인건비라던가 이런 게 또 싸요. 근데 또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그런 게 비싸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나오는데 그래서 어때요? 그 동탄과 그쪽에 어때요? 물류센터들이 엄청 많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최적화나 이런 걸로 검증을 한 결과가 실제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너무 있습니다. 감사하고 한번 그 그냥 재밌는 상황. 어쨌든 그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저도 뭐 그냥 들은 얘기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한참 달나라가는 거 갖고 서로 경쟁하던 시절에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만드는 거 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뭐 했냐면 우주에서 사용 가능한 스페이스 펜을 개발을 했었대요. 물론 저것도 의미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뒤에 가서. 그런데 소련은 되게 웃기죠. 일반 연필로도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뭘 이런 걸 돈 들여가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요즘 되게 빡빡한 시절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객도 너무 똑똑하고 그죠? 커스터머도 너무 똑똑하고 뭐 IT 하시는 분들, 뭐 일반인들 다 너무 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게 꼭 그 자체로 기술적인 걸 들이밀 게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ROI가 나와야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자꾸 기술 중심에 너무 기술만 들이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실패했다고 저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한 투자를 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뭐 한 거예요? 수단적인 가치에서 결국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해결의 목표가 뭐냐를 중심으로 두고 본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술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의 분야에서 최적화를 뭐 어떤 분은 난리니어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클러스터링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매스 모델 뭐 IP도 풀기도 하고 라우팅 문제도 풀기도 하고 그런 기술은 충분히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물론 뭐 저는 학계가 됐든 산업계가 됐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풀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술적인 거는 사실은 찾아보면 저는 다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문제가 어떤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느냐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좀 더 뭐랄까 뭔가를 달성하고 나면 좀 더 나한테 효용도 있고 뭔가 좀 가치가 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많으시니까 최적화는 기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어떤 도메인에서 뭘 좀 잘했으면 좋을까? 나는 편의점을 됐다 잘 운영하고 싶어. 나는 뭐 식당을 잘 운영하고 싶어. 나는 제조업에서 나는 공정을 잘 만들고 싶어. 로봇을 만들고 싶어. 이런 분야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좀 장착이 되면 그게 학계가 됐든 산업계가 됐든 굉장히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간단하게라도 회사 질문도 좋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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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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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 뒤까지 못,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뒤까지는 못 갔어요. 데이터로만 접근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주밖에 주어지지 않았었고요. 그 데이터를 받는데도 한 일주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저기 누구 지시로 하게 된 거냐면 예전에 이제 LG 그 지주사 회장이었던 권영수 부회장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거 최적화를 한번 풀어보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급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 게 저거는 우리가 파라메터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세팅 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SV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실제 실현된 값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걸 PV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제대로 연구를 하려고 그랬으면 그 PV 값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쟤는 SV 값, 세팅된 값. 실제로 우리가 23도라고 해놨어도 실제 시간에 따라서 그 온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사실은 연구를 하고 멈췄기 때문에 사실은 도메인에 가서 물어봤으면 사실은 200 몇십 개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미리 필터링하고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데이터 전체를 다 때려 넣어서 했는데 다행이었던 건 2차원까지 축소를 했을 때 거의 99.8%가 나왔고 3차원 축소하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나와서 그 정도면 충분히 값을 내주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거죠. 납득은 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산이 없었고 여러 가지 좀 이유 때문에 그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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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일단은 당연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표현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아까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1.8%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600, 하루에 600장 정도 생산을 하시기 때문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금액으로 했을 때 26억이 뭐 세이브 됩니다. 이 얘기 또는 매출이 뭐 300억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조금 보기 좋은 표현으로 하는 게 맞고요.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또 되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비즈니스 문제를 직접 태클을 하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 문제를 실무에서 쓰시는 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진이 바라보는 거랑 성과가 좀 다르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성과를 보고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재무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보고를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실무진 분들도 공감대를 가지셔야 되니까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좀 더 자동화와 이런 측면에서. 근데 결론은 그거죠. 둘 다 필요하고 좀 그래도 듣기 좋은 얘기로 표현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분, 예. 네. 음, 저희가 35명 중에 일단 제가 되게 부끄럽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14명, 15명이 박사고요. 그다음에 한 역시 절반 16명, 17명이 석사고 그다음에 2명인가 3명이 학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공학과 혹은 최적화와 연계되어 있는 인력이 한 20명 정도가 되고 중간에 개발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영 쪽인 부분도 일부 계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컴퓨터 쪽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도 일부 좀 계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머신러닝, 딥러닝 하시는 분들도 일부 아주 소수로 운영이 되는데 산업공학과 뭐 알고리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25명에서 30명 가까이가 그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다수는 아무래도 이제 OR 전공하신 분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그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최적화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예. 네. 예. 솔직히 없는데요. 그런 말씀하니까 갑자기 제가 소름이 쫙 돋았는데 제가 최적화를 선택했을 때
궁극적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그리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만큼 저희가 사회적인 어떤 임팩트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하나 좀 잘 풀어보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이제 한 1, 2년 사이에 그런 걸 좀 한번 풀어보고 싶은 게 목표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정책과 그런 것들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부끄럽게도 아직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좀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팀장 두 분한테 꼭 물어보세요. 네.